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재혼녀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결혼을 2번 했다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걱정스럽게 쳐다보거나 불쌍한 눈을 하고 보기 마련이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여자들을 보실 때 꼭 그런 눈을 하시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고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알게 된 건 제 친정엄마를 통해서입니다. 친정에 갔다가 제 친정엄마가 이 사연 채널을 틀어두시고 수시로 들으시더라고요. 집안일을 하시거나 뜨개질을 하시면서도 심지어 꾸벅꾸벅 졸면서도 말이에요. 엄마 몰래 이 사연 채널을 끄기라도 하면 엄마는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거 왜 껐냐고 역정을 내시거든요. 그만큼 어르신들에게는 이 사연 채널이 재미있는 드라마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주부님들의 사연도 그보다 더 오래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의 사연도 다 하나같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사연은 그리 재미있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시거나 열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사연에 빠지다에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는 제 2번째 남편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번째 남편을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버린 여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남편의 몹쓸 행각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룬 후여서 웬만큼 잘 사는 집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보릿고개를 겪지도 않았고 전후 세대도 아니니까요. 경제적 풍요도 누리고 텔레비전도 칼라로만 보았던 그런 세대인데요. 아시안게임이랑 서울 올림픽도 치렀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른들은 저희 세대에게 참을성이 없다느니 배가 고파본 적이 없다고들 아주 쉽게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IMF 경제 위기도 겪고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기도 한 불쌍한 88만 원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라가 부유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사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각박했던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도 굉장히 적었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남 일녀를 낳으셨는데요. 제 오빠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그대로 말뚝을 박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직업군인으로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고를 나와서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취직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20살이 되면서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혼자 나가 살라고 큰 가방을 하나 들려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사실 집에서 회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버스로 1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제 엄마라는 사람은 저에게 20살이 되었으면 무조건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회사에 기숙사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거기 들어가겠다고 신청이라도 해. 네 아빠가 돌아왔는데 방 2개짜리 집에 어떻게 사니? 너한테 방 하나 주고 나면 난 그 인간하고 매일 얼굴 마주대고 살아야 되는데. 아휴, 난 그건 싫다. 죽어도 싫어, 얘. 엄마, 기숙사는 정말 지방에서 올라온 회사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기숙사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야.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냐고. 네 오빠도 더 이상 집에 안 들어오는데 너 위해서 방 3개짜리 집에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네 아빠가 사업 실패했는데 그래서 깜빵까지 갔다 온 걸 뭐 어떡하니? 원망하려면 네 아빠를 원망해. 이 엄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러니 제발 기숙사 안 된다면 너 혼자서 자취라도 해줘. 방은 네 돈 벌어서 얻고, 응? 아휴, 미안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대학에 갈 수도 없는 이유도 저희 오빠가 대학을 다니다 직업군인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유도 모두 아버지가 사업에 대차게 실패한 탓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전자시계며 손목시계를 수입하는 오포상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손목시계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때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저희는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목표로 과외도 받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아주 못된 친구들을 너무 믿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사업 자금을 모두 꼬라박는 바보 같은 일을 벌이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회사도 다 말아먹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빚쟁이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빚을 모두 갚지 못해 감옥에 들어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숨이 끊어질 듯이 울음을 터뜨리셨지만 세상에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던 저택도 경매에 넘어갔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떠받들어지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직업사회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제 오빠와 제가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을 전부 팔아 그 돈으로 운전면허부터 따셨어요. 그리고 대리운전, 택시운전 등을 거쳐 어떤 돈 많은 부자 사모님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제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전부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야, 너희 아빠 깜빵 갔다며? 어쩌다가 귀한 집 아가씨가 그렇게 됐대? 너 예전부터 쌀쌀맞게 우리들 밑으로 내려다보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가난한 서민이 된 기분이 어때? 뭐? 네가 뭔데 우리 아빠를 욕해? 너 정말 맞고 싶어? 저는 화를 참지 못해 학교 친구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 폭행 시비에 휘말려 고발을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긴 하지만 시작은 그 아이가 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선생님들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저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좋은 사립중학교를 다니던 저는 강제 전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와 저를 공립고등학교, 중학교에 진학시키고 그 부잣집 넓은 마당에 딸린 조그만 방 2개짜리 별채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운전기사만 하셨던 어머니는 곧 그 부잣집의 집사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집 사모님이 그런 김에 아예 부잣집 별채로 이사를 하라고 하셨나 봐요. 어머니는 방 2개짜리 투룸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처지에 사모님의 제안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그 집엔 저와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 집 딸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온갖 종류의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제 방에서 가만히 앉아 저에게 물 떠와라, 과자 사와라, 숙제 대신해라 등등 온갖 종류의 빵 셔틀도 시켰고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해서 우리 식구들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말할 거라고 협박도 매일 일삼았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 시절이 싫었어요. 학교에서는 반 아이들에게 왕따당하고 집에 와서는 그 미친년에게 갑질을 당했었으니 제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 집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 산 기간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답답해서 미치기 전에 엄마는 그 부잣집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다시 투룸 전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다가 특별 사면으로 나오셨거든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군대에 간 오빠에게 아예 직업 군인으로 말뚝 박으라고 권유도 아닌 강요를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오빠 역시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면서 그 길로 바로 직업 군인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저 한 명이었는데요. 어머니가 그 이후부터 계속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성화를 부리셨던 거였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집을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홀로 설 준비가 됐을 때 나가는 거와 그냥 쫓겨나듯이 나가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며칠을 어머니에게 애원도 하고 못 살겠다고 하소연도 했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기숙사에 새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후부터 저에게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게 된 것이었어요.
기숙사는 거짓말이고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한 달간 잠만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매달 밥 먹을 돈은 있었지만 도저히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는 없었어요. 찜질방에서 청소도 하고 매점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하게 보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꼼짝없이 길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찜질방 아주머니는 궁금하다는 듯이 질리지도 않고 제가 저녁 먹으러 올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젊은 아가씨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됐어? 요 건너편에 있는 회사 다닌다며? 근데 왜 집 한 채는커녕 방도 한 칸 없는 거야? 뭐 물어보면 안 될 아주 꽁꽁 숨긴 비밀이라도 되나? 아니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20살 되었다고 독립하라고 쫓겨나서 그래요. 저는 더 묻지 말라고 저에 관한 일들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좋지도 않은 가정사 구구절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말끔하게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던져주자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아주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얽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나이가 어리고 만만하다는 이유로 나이 먹은 대리님, 공장장님 등 아저씨들은 끈질기게 저에게 달라붙었고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회식 때마다 어떻게든 저와 호텔 한번 가보자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징그러운 아저씨들의 유혹을 일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꼭 순결한 처녀로서 결혼해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결혼할 사람에 대한 의리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제 별명은 마녀, 어른마녀 등 주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악역 여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곁을 주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붙이게 만드는 그런 냉정한 면이 있었다는 게 저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잠깐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제가 다니던 공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분 덕분이었는데요. 제가 22살이 되던 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저보다 2살 아래의 공장 신입 직원이었어요. 그는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보다 어린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 사람은 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마주칠 시간은 딱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그 정도였는데요. 그날은 11월 11일이었어요. 빼빼로를 주고받는 날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날이었어요. 친구도 없고 어른 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저에게 빼빼로를 줄 사람도 제가 주고 싶은 사람도 우리 회사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제 옆으로 다가온 제 첫 번째 남편이 저에게 내민 건 빼빼로 상자 하나였습니다. 저기요, 희은 씨. 오늘 빼빼로 데이인 거 알아요? 자, 이거 줄 테니까 저랑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됐다니까요.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주말에 시간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이거 내 핸드폰 번호니까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그 사람은 빼빼로 상자 뒤쪽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제 옆에 슬쩍 놓고 갔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상자를 버리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정말 충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던 토요일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은 씨, 내일 저하고 데이트하는 건가요? 누가 당신하고 데이트하려고 전화한 줄 알아요? 앞으로 회사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전화한 거예요. 알았으면 월요일 와도 아는 척하지 말고 회사에서도 마주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당황하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연이어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연달아서 10번이 넘게 전화를 하자 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다시 경고를 하려고 하던 찰나 그 사람이 선수를 치게 되었어요. 희은 씨, 우리 딱 3개월만 만나봐요. 희은 씨가 나를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겠어요. 하지만 나 역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3달 동안만 나한테 기회를 줘요.
그러고도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게 물러날게요. 저는 그 사람이 3개월이 지나도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았습니다. 까짓거 3개월 후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던 저의 자아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낳아준 부모도 버리다시피 한 저를 돌봐주고 좋아해주며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남편에게 안 반할 재주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과 1년을 사귄 끝에 둘만의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도 초대하지 않았던 어떤 2층짜리 카페를 빌려서 정말 친한 사람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 당시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이 웬 말이냐고 부모님이 극대노를 하셔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그 사람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당연히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한 마음으로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작은 단칸 월세방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행복을 맛보았어요. 그 사람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 저는 딸을 임신하게 되었고 24살의 딸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22의 애아빠가 된 것이었죠. 남편은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진 덕분에 아직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어요. 영장이 왔고 이제는 더 미룰 수도 없어 제 남편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는 딸을 키우면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혼자서 외롭게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뻔했는데 말이죠. 제 딸의 존재는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1년 8개월의 시간을 더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도 제 딸 때문에 얼른 별 사고 없이 군대를 제대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다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딸은 우리 부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낳은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기르면서 그간의 고생을 모두 잊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크나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딸은 3살이 넘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발달 단계에 맞게 발달을 하지 못하는 딸은 저의 빛나는 존재에서 단번에 우리 부부의 걱정거리로 변하고 말았어요. 저는 딸을 데리고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고 발달센터며 정신과를 드나들었지만 딸은 그 후로도 1년이 지나서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은 매일매일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딸의 발달장애가 저 때문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우리 딸한테 시기적절한 말을 안 가르쳐주고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아서 그래. 우리 딸이 말 못하는 건 너 때문이잖아.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3살부터 어린이집도 보냈는데 왜 그런 거야? 어? 당신은 그럼 우리 딸한테 말 가르치는 거에 신경이나 썼어? 일 끝나면 사람들하고 술이나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당신이 제대하고 나서 나랑 우리 딸에 대해서 신경이나 제대로 썼냐고. 양심이 있으면 말 좀 해봐. 남편이 저를 비난하자 저도 남편에 대한 서운함으로 푸념도 하고 잔소리도 점점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의심했고 회사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는 않는지 남편을 닥달하고 못살게 굴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변해버린 제가 지겨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니까 갑자기 새벽에 짐을 싸서 도망을 가버렸겠죠. 남편은 아이가 5살 되던 새해의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우리 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남편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딘가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딸을 버리고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 미웠고 그 사람이 없는 삶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 것처럼 저는 점점 그 사람이 없는 생활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도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남편이 3년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생사불명으로 이혼이 성립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제 딸은 약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5살 말부터 간단한 언어와 엄마라는 말을 이어붙여 그럭저럭 소통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부터 더 절실해진 딸과의 소통장애가 저를 악바리 같은 엄마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배변 훈련과 함께 여러 가지 카드를 보여주면서 단어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끝없이 반복 학습을 한 끝에 딸은 엄마 물, 엄마 똥, 엄마 졸려 이런 두세 단어를 붙인 말을 겨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은 정말 생존에 꼭 필요한 말밖에는 잘 하지 않더라고요. 할 필요가 없어서였는지 몰라도 말이죠. 게다가 제 딸은 5살까지는 밖에서 화장실을 못 가고 꼭 기저귀에다가 변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가야만 했어요. 처음 딸이 3살 때 다니던 동네 어린이집에서는 배변이 좀 늦긴 했지만 곧 할 수 있을 거라고 원장님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4살이 돼도 5살이 되도록 계속 변을 화장실에서 보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딸이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는 착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단지 딸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멋대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거나 방바닥에 변을 보는 날에는 딸을 손바닥으로 아프게 펑펑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딸은 괴성을 지르면서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눈물 자국이 가득한 채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못나고 못된 엄마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딸은 가끔씩 등을 맞았고 그때마다 울면서 엄마 나빠를 반복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딸 때문에 제대로 7, 8시간씩 일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이해 좀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딸은 학교에 가서도 다른 애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딸의 담임선생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 저는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2번째 남편은 돌싱이었어요. 15살인 아들을 혼자 키우는 카페의 사장이었죠. 저는 그 카페에서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신세였고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2시가 되면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은 극도로 집중력이 짧았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활동도 공부도 오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교실에 있기만 하는 걸 조건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점심이나 먹으면 돌아오는 그런 학교였죠. 저는 제가 일할 시간을 벌기 위해 가기 싫다는 딸을 억지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딸과의 시간이 아닌 정말 소통할 수 있고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단골 손님들과의 시간 말이에요. 저는 매일 일하러 가는 날을 좋아했고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쉬는 날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카페를 쉬는 날에는 딸도 학교를 가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딸과 붙어있을 자신은 도저히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아프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려도 얄짤없이 학교에 보내 5시간씩 꼭 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퇴근할 무렵에 사장님은 저와 교대하러 카페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술도 매우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일하러 올 때마다 숙취 해소제를 사가지고 왔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참 부러웠고 그런 구김살 없는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몰래 사장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반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돌싱이지만 저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이혼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번째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했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은 주먹밥을 만들어서 같이 먹자고 하자거나 저녁에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의 관심이 싫지 않았고 그 사람이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음식을 처음엔 마다했지만 나중에는 같이 먹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 뒤 퇴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제가 안쓰럽게 생각되어 일부러 주먹밥이나 떡볶이 등등을 만들어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느라고 저는 딸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더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제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곤란한 얼굴로 딸과 함께 집에 가려던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수 어머니, 저 죄송한 말이지만 2시 정각에 데리러 오시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요즘 들어서 계속 10분, 20분이 넘도록 늦게 오고 계신데요. 내일부터는 제 시간에 연수 좀 데리러 와주세요. 연수 때문에 다음 시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애는 기다리는 것도 가만히 못 있는 편이라서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긴 싫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늦으시면 연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그랬어요. 이젠 제 시간에 데리러 올게요. 학교 옮기라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전학을 보내고 싶지 않아 두려움에 떨며 선생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딸의 학교는 벌써 3번째 옮긴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서울 시내라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다니는 학교마다 쫓겨나면 다음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이 아무리 더 있다 가라고 청해도 오후 1시가 되자마자 칼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 30분씩 일찍 카페에 왔어요. 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일찍 오면 되는 걸 가지고 당신한테 괜히 더 있다 가라고 붙잡았던 것 같네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시간 딱 맞춰서 칼퇴근하시는 거죠? 괜찮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않을래요? 남편의 다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그날 한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고 등을 두드려 위로를 해주었어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딸의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의 카페는 남편의 절친에게 부탁을 해서 맡기고 말이죠.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딸은 잔뜩 경계하는 눈초리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제 엄마를 뺏어가려는 나쁜 아저씨로 보였나 봅니다. 제 딸은 저를 그저 밥 주고 살기 불편하지 않게 하는 집안의 물건이나 로봇점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다른 낯선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랑 떨어지면 그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딸은 언제부턴가 저와 함께 나타난 남편을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차는 등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2번째 남편에게 정말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연수는 내가 나쁜 아저씨로 보이나 본데 하기야 나는 연수한테 엄마의 시간을 뺏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럼 엄마와 나와 연수 그리고 오빠도 함께 가족이 되는 건 어떨까? 응? 우리 집에 오빠 보러 갈래? 싫다. 난 오빠, 아저씨 다 싫어. 연수는 엄마만 좋아. 그러니까 아저씨, 우리 엄마 데리고 가지 마. 제 딸은 이상하게 촉이 좋기도 했었어요. 말이 어눌한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좀 꿰뚫어 본다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던 때여서 딸이 남편을 싫어하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이해도 안 됐었어요. 이렇게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딸이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같이 살자고 조르듯이 말했어요. 남편은 선선히 그러자고 했고요. 저는 딸과 둘이 살던 투룸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남편의 아파트로 짐을 싸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서로 돌싱들의 결합인 만큼 결혼식도 스드메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의 중2짜리 아들도 아빠가 결혼을 한다니 너무 쪽팔리고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며 반대를 했거든요. 그 애는 저를 처음 본 날 인상을 찌푸리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줌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우리 엄마에 대한 내 추억이랑 엄마의 자리까지 뺏어가는 건 안 돼요. 절대로 엄마라고 불러달라거나 친한 척은 하지 말아요. 학교에 올 일 있을 때도 절대 오지 말고요. 저는 아빠만 있다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민수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줌마 좀 슬프다. 난 우리 민수의 엄마도 꼭 되고 싶었는데.
네 추억 망가뜨리지 않고 언젠가 네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알겠어. 민수야, 언제든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땐 말해줘. 부탁할게.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듯이 그의 아들은 제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들의 아슬아슬한 동거는 어른들만 좋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살림을 합친 후부터 매일 저녁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것과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여행을 하자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둘 다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제 딸은 낯선 곳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아들은 한참 부모의 간섭이 싫은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카페 운영을 저와 공동으로 하며 저를 점장의 자리에 단숨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커피를 더 깊게 배우라고 하며 여러 지방에 있는 특색 있는 카페들을 방문하고 그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 카페에 벤치마킹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운전면허를 안 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 출장은 거의 제 몫이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마포의 연남동에다 2호점을 오픈했고 분당 신도시에 3호점까지 세웠습니다. 우리 카페는 점점 커피 맛과 빵과 케이크 등의 조합으로 유명한 지역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3호점을 세우면서 저는 더욱 자주 혼자 출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알지 못하는 케이크 맛과 모르는 커피 원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아들을 시댁에 맡겨두고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로 커피를 배우러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행들이 인연이 되어 커피 원두 수입 사업까지 카페에 확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행을 가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남미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딸을 남편이 봐주었고요. 저는 딸과의 전쟁 같은 저녁을 떠나 혼자서 오롯이 여행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출장을 가고 싶다고 남편을 조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크게 반대하지 않았기에 저는 지방 출장, 해외 출장을 두세 달마다 정기적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끄럽고 다루기 힘들었던 딸이 없는 일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남미에 가고 싶다,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자주 남편을 쫄랐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점점 피곤한 얼굴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제 기쁨에만 들떠서 남편이 딸을 성가시게 생각할 거라는 건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다 해도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군가에게 제 딸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재혼하기 전에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삶이었거든요. 학교에는 다녀왔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딸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애를 혼자 집에 둘 수도 없었고요. 남편은 가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제가 출장을 간 날은 하루의 반나절을 딸과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아저씨 저리 가. 나 아저씨 싫다.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오라고. 없어. 너희 엄마 미국 갔어. 그러니 싫어도 오늘은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싫다고 말하는 거 금지야. 알겠어? 남편은 점점 딸에게 화를 냈고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답답해서 딸을 때리던 것과 똑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 딸은 남편을 향한 증오심 때문에 자주 거짓말로 남편을 고자질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나쁘다. 자꾸 연수 때려. 그리고 연수 발가벗겨. 내 방에서 못 나오게 해. 연수,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빠가 왜 너를 때려? 아무 이유도 없이. 거짓말 자꾸 하면 병원에서 나쁜 아저씨들 와서 연수 데려간다고 엄마가 했어, 안 했어? 딸은 울면서 사실을 말했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을 믿고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야단만 쳤어요. 제가 정말 죽일 년이었죠. 남편의 검은 속내를 그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부모 자격도 없는 나쁜 엄마였습니다. 엄마로서 어떻게든 딸을 보호했어야 하는데 아픈 딸이 지겹다고 떨어지려고만 했으니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그 애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 후부터는 우리 딸은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딸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는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으니 우리 딸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지금에서야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늘 스마일, 미소만 띄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남편이 딸에게 나쁜 짓을 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지옥 같은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 남편이 딸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그런 일을 말하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아예 없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학교에 가기 싫다며 그날따라 심하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저는 전남 순창으로 이색적인 카페를 둘러보러 떠나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싫다는 딸을 억지로 학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씩씩거리며 등교하는 딸을 가만히 쳐다보던 딸의 담임선생님이 저를 잠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연수가요. 요즘 영문도 모르는 상처가 좀 있던데 혹시 집에서 폭력을 당하지는 않는 건가 해서요. 처음엔 몰랐는데 연수가 화장실 갈 때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바지 벗을 때 보니까 허벅지 쪽에 멍이 좀 크게 들어있더라고요. 혹시나 집에서 한편 살펴보시고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는 선생님이 잘못 보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만 꼬벅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던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딱 시계를 보니까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각이더라고요. 저는 순창에 거의 다 왔었지만 그대로 차를 돌려 다시 서울집으로 향했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안고 불안한 생각을 애써 지우며 저는 속도를 높여 서울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거기서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고만 것입니다. 딸이 정신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딸은 손목에 흰 붕대를 감은 채 눈을 감고 간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붕대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요. 남편의 아들 민수가 미친 듯이 연수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며 소리쳤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민수야, 제발 말 좀 해봐. 몰라요. 이게 다 아빠랑 아줌마 때문이잖아요. 연수가 저렇게 된 건 아줌마 때문이야. 나는 말했잖아. 가족들 생각 전혀 없다고. 그때 그 말 알아들었으면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 이 바보 같은 아줌마.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고 골목 밖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믿고 사랑하던 남편이 제 딸을 저렇게 만들었다니. 아들의 말대로라면 제 딸을 겁탈한 범인은 바로 남편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사태를 수습하던 119 대원과 경찰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구급대원들은 딸과 함께 저도 싣고 가까운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손목에 상처가 중해 꿰매는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급실에서 주사 2대를 맞고 나서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딸을 해코지한 범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편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저의 의심을 더 확고한 사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어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10통을 해도 받지 않던 남편은 급기야 전화기를 꺼놓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민수에게 전화를 해 물었습니다. 네 아빠 도대체 어디 있니? 그 사람 제정신이야? 어떻게 아픈 딸한테 손을 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 짐승만도 못한 새끼. 아까도 말했죠. 난 모른다고. 알아도 말 못해. 아빠가 나도 잘못하면 때린단 말이야. 더 이상 아빠한테 맞고 싶지 않아. 난 이제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고 나 찾을 생각 하지 마. 난 잘못 없어. 아들은 겁에 질려 소리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필 재혼을 한 상대가 아이를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르는 범죄자였다는 것이 믿을 수도 없었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것은 중대 범죄였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사건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제 집은 사건 현장이 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조사를 전부 마친 형사들은 저에게도 혹시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면 꼭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곤 집을 떠났습니다. 카페 문까지 닫고 저는 집안에서 남편이 혹시나 돌아오면 복수를 하기 위해 눈이 벌게져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싫어하며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지만 막상 딸이 이런 일을 당하니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제 딸이었음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게 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쪽잠을 자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가엾고 보고 싶고 애틋한 생각에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가득 물면서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번은 언젠가는 이 집을 찾아오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달음에 딸의 얼굴을 보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서 만난 딸은 오른손이 퉁퉁 붓고 왼쪽 눈 밑에도 칼에 베인 상처로 얼굴 전체를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떨고 있는 딸의 가녀린 몸을 안으면서 저는 딸을 언제 안아줬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러움에 또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은 펑펑 울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이 제 딸의 얼굴에 칼을 댔고 그 때문에 화가 나서 손목을 그었다고 말이에요. 엄마, 어디 있었어? 아저씨 무섭다. 괴물이야. 나 아저씨 싫어. 더 이상 곁에 오지 마. 엄마. 짧은 딸의 몇 마디로 저는 어렵게 사건을 구성해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이 죽일 놈이 제 딸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고 있는 딸의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이불 막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발버둥 치던 딸이 남편의 얼굴에 발길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남편이 과도를 들어 딸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목을 찌르고 죽일 생각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칼이 비껴나가 제 딸은 목숨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다 알고 나서 저는 남편의 아들에게 간청을 했어요. 이번 사건의 증인이 되어달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쁜 범인이라도 자기를 낳아준 아빠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아들과 외할머니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예전 장모님은 본인의 딸도 남편과 결혼한 후 강압적인 관계를 몇 번이고 강요당해서 정신병원에 드나들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손자까지 모른 척할 수가 없어 민수를 돌봐주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그러려면 민수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제 끝없는 전화 요청에 지친 외할머니는 어떻게든 민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금방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꼬리를 밟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나 꽁꽁 숨어버렸는지 딸이 다치던 날 도망간 이후로 남편은 집에도 카페에도 꽃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 남편은 새벽에 몰래 제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저는 집 안에 불을 다 꺼놓았지만 눈을 부릅뜨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음료까지 먹어가며 거의 사흘째 쪽잠만 자고 있던 제게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다가왔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주 중이니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냉장고 앞에서 그 악마 같은 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이 부엌에 불을 켜는 순간 저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인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체를 깔고 앉아 목을 눌렀어요.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놈 죽어버려.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미쳤지. 너 미친 거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픈 딸한테 손을 대. 이년이 네가 미쳤지? 정신 나갔어?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남편은 캑캑 숨을 몰아쉬면서 온 힘을 다해 저를 벽으로 밀쳤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남편에게 세게 달려들어 머리로 반대편 벽으로 들이받아 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남편은 제 집 앞에 잠복하던 형사들에게 끌려서 수갑을 찬 채 제 앞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눈매를 서늘히 붉히던 그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나쁜 놈 하나 때문에 저는 제 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어미로서 어떻게든 그 복수를 했지만 딸의 찢어진 마음을 아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재판은 시작되었고 외할머니의 간청에 마음을 돌린 제 전 아들은 제 딸 이전에 자기 엄마에게 저지른 죄까지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그놈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죽지 않아 무기징역이 아니라니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더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와대에도 몇십 통의 이메일을 보냈고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전 남편 놈의 형량을 늘려달라고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연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 전 남편 놈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뻔뻔스럽게 항소까지 했지만 단번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기구한 사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나락에 2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고, 또 하나는 제 딸이 집에서 사고를 당하고 실려 나오던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하나님께 매일같이 빌고 있어요. 제 죄를 씻어달라고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슬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런 저를 하느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는 동안에라도 더 이상의 슬픔은 겪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사소한 거리라도 쌓이고 쌓이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신혼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체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한테 요리를 꽤나 해준 적이 있었고요. 제가 스스로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혼자서 자기 밥상을 못 차려 먹는 남자라고 한다면 사양인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다 큰 성인이 자기가 먹을 건 못 차려 먹으면 그게 등신이지 어디 보통 사람인가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결혼 직전이며 결혼 직후에 남편이 하고 있었던 일이 직업상 많이 바쁘고 시간이 들쑥날쑥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에 평생을 종사할 것도 아니고 나는 남들보다 더 짧게 일하고 얼른 치고 빠질 작정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는 남의 돈 벌어다 주는 집 그만하고 내 돈 내가 버는 번듯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니까. 지금은 때를 기다리면서 돈도 벌고 인맥도 쌓고 정보도 더 모으는 중이지. 남편은 누누이 저에게 그런 식의 말을 하였더랬죠. 그런데 정말로 사업 구상이라든지 정확한 계획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할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단 상황이 낫겠지? 그때가 되면 자기 밥도 자기가 차려 먹을 테고 말이야. 설마 지금처럼 계속 요리할 틈도 없이 바쁘고 시간도 어정쩡하게 쓰고 그러겠어? 아유, 그럴 리는 없겠지. 남편이 당시에 야근할 때도 잦았으며 요리할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상 부엌에 있는 건 저의 차지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직장인이었어도 야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직장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직장에 다닐 적에도 저라는 사람은 야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일과가 신기하고도 가엾게 느껴졌었네요. 저는 아주 보편적으로 남들처럼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이라는 규칙적인 시간표를 들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침 7시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며 오전 10시에 출근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문제는 퇴근 시간이었는데 오후 8시 퇴근은 기본이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퇴근길에 오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남편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탓에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죠. 저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돈과 건강을 맞바꾸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평일만 그렇듯 호되게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따금씩 주말에 일을 가기도 하였으니 업무가 과중한 수준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과연 남편이 언제까지 그 힘든 직장을 다닐는지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식구들의 관심사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자기야, 작년에 말했을 때는 딱 올해 이맘때쯤에 일을 그만둘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쯤 시기에 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몇 번이고 나한테 말을 했었잖아.
그거? 구상하는 게 조금 더 걸려서 지금 당장은 퇴사하기 힘들어. 그럼 얼마나 더 다닐 건데? 올해 안에는 그만둘 생각이지? 글쎄, 혹시 올해를 넘길 수도 있고, 봄에 퇴사하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어쩌면 내년 4월쯤 퇴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뭐? 그럼 너무 한참 남았잖아. 그럼 왜 여태까지 나한테는 이맘때쯤에서 그만둘 거라고 말을 해왔던 거야? 지난달에도 그랬었잖아. 슬슬 시기를 보고 있다면서.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말은 안 했잖아. 그리고 다니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계획도 수정되고 그러는 거지. 너는 뭘 그렇게까지 안이 꼽게 받아들여? 개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건 나인데. 누가 남편이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거 모른답니까? 아니까 더욱 제가 그런 것이었죠. 불쌍하게 고된 업무에 잠겨 사는 모양새를 보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매일의 일과가 벅차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독박살림이잖아. 게다가 나는 전업주부도 아닌데 나도 나의 직장 생활이 있고 엄연히 매일 밖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는 건데 왜 나만 청소 빨래부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남은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겠는 게 이 인간의 스케줄에 내가 맞춰줘야 하잖아. 도대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시댁 본가를 나와서 자취하던 시절의 남편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일까지 다녔을까 궁금할 만큼 남편은 스스로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자취를 했었기에 동거를 해본 것도 아니었어서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자취방에 가끔 놀러가 보면 컵라면을 비롯해서 각종 인스턴트 용기들이 꽤나 보였었거든요. 그런 걸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쓰러운 마음에 결혼 전부터 남편한테 음식을 많이 해다가 바쳤었네요. 와, 네 덕분에 집밥 잘 챙겨 먹으니까 좋다. 이렇게 먹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식비도 훨씬 더 절약하는 것 같아. 남편이 즐거워하기에 그때는 별 대꾸는 안 했었습니다만 직접 만드는 게 더욱 비쌌습니다. 1인분을 만든다고 하여도 재료는 어차피 10인분을 만드는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의 구성과 달라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 사야만 했죠. 그래서 남편은 몰랐나 봐요. 직접 만들어 먹는 것에 들어가는 엄청난 수고를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대놓고 제가 차리는 밥만 오매불만 기다리더군요. 자기가 어느 시간에 퇴근하든 꼭 제가 차리는 밥상을 받아먹기를 원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남편의 자취방에 제가 음식을 가져다 주든 아니면 저의 자취방에서 음식을 해먹든 남편은 신이 나서 잘 먹어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혼하게 되면 먹는 걸 잘 챙겨줘야겠다 싶었더랬죠. 제가 타고난 천성이 남한테 음식 해주고 뭐 작게 소품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것들도 참 좋아하기는 해요. 와, 오늘도 잘 먹었다. 근데 다음번에는 버섯볶음 이제 안 해줬으면 좋겠어. 3번 먹으니까 버섯볶음 같은 메뉴는 질리네. 소불고기에도 앞으로 버섯은 넣지 말아줘. 알았지?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해 요구를 남기긴 했었습니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참 묘하게 들리는 요구였는데 그렇다고 콕 집어서 지적하기에는 속 좁은 사람이 될까 싶어서 그냥 입 다물게 되는 내용이었죠.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7첩 밥상은 기본이요 어쩔 때는 9첩이나 10첩 밥상을 차려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늘 국, 고기 메뉴를 하나씩 꼭 포함을 시켰고요. 요즘 젊은 이 또래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힘든 직장 다니면서 애쓰는 사람이 몇 되겠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다들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일을 찾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 드물게 성실하고 고된 일을 해내는데 건강관리하라고 내가 밥이라도 맛있게 잘 차려줘야지. 제가 없으면 인스턴트 식품만 먹다가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성심성의껏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슬슬 걱정이 들기 시작하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구첩밥상 안 차려준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결혼하면 지금처럼 각자가 따로 사는 게 아니라서 집안일도 당연히 2배로 생겨날 텐데 직장 다니면서 밥을 그렇게 차릴 자신은 없어. 그렇게까지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아예 연애 시절 밥을 몇 번 차려줬을 때만큼 거나하게 밥상을 꾸리진 못한다고 미리 못을 박아놔야겠다. 그런 노파심이 든 저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썩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특히나 끈기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밥상을 대단하게 차려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런 걸로 나중에 사기 결혼을 당했다느니 뭐라느니 따지지 말라고 남편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놓았습니다. 남편도 순수하게 알았다면서 동의를 해주었고요. 그래놓고서는 결혼 당시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망할 놈의 고된 일정으로 가득 찬 직장을 남편은 제때 그만두지도 않았으며 저에게 정성 가득한 밥상을 맡겨놓은 듯이 매일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결혼 전에 매일같이 밥을 그렇게 차리지는 못한다고 못을 박았었음에도 남편은 심기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애정이 부족해서 저러는 거다. 벌써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구나 하는 헛소리를 내놓으면서 저를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왜 일도 미치게 바쁘고 밥 타령이나 해대는 남자하고 결혼했냐고. 애초에 결혼까지 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누가 저에게 이런 손가락질을 한다면 할 말이 없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했던 것이 저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 남편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하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떼를 써서 그랬습니다. 저는 친정 본가가 지방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한 후로 상경에서 혼자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런 점이 남편하고 흡사하였습니다. 시댁은 저의 친정만큼 멀지는 않았으나 어찌되었든 남편이 취직을 한 이후로 혼자 외로이 자취를 해왔다는 점만은 저랑 처지가 같았지요. 혼자 지내느라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을 때 결혼하자고 남편이 저한테 끈질기리만치 말을 해왔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생각이란 게 동하더군요. 이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생겨났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부 자기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치르는 전초전일 뿐이며 자기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저를 위해 기쁘게 내어주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넘어가지 않을 여자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속단을 내려봅니다. 우리 집이 유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내 고향에 일자리가 많았으면 그냥 집에서 살았을 텐데 지방의 소도시라서 내 직종이 그쪽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나 혼자 살며 돈을 벌었을 뿐. 내 월급이 객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고 급여가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없지.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수지 맞는 결혼을 하라고 준 기회일지도 몰라. 이런저런 계산을 저도 나름대로 맞춰본 끝에 남편이 입에 달고 사는 우리 결혼하자는 말에 드디어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라면 남편의 그 돈을 다 받아먹는 처지가 되었으니 잔말 말고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궁금증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품으실 수도 있겠다는 짐작이 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잠자코 남편이 얼마나 바쁘든 그래서 저의 일상에 얼마나 지장을 끼치든 잠자코 지냈겠죠. 남편은 결혼한 후에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저에게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또 아주 그럴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퇴사 후에 자기 일을 시작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자기가 돈을 다 쥐고 있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결혼할 때 집은 딱 남편 반, 제가 반 부담해서 마련하였으며 혼수는 시부모님께서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몸만 달랑 들고 시집 가는 건 안 된다. 그랬다가는 괜히 책 잡혀서 고단해질 수도 있다며 강력히 주장하시면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집 마련하는 금액의 반을 대주셨던 겁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웬만하면 결혼하면서 건드리지 않길 바라셨어요. 부모님께서 아주 완강하게 구셨기 때문에 저는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결혼하면서 제가 금전적인 지출이 많이 기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기여하고 있는 가사노동력을 본다면 결국 그 인간이 지출한 거나 내가 지출한 거나 똑같은 셈 아니야? 노동력은 어디 공짜인가? 아니잖아. 파출부를 불러도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일에 몰두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일종의 투자라고 여겼건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이건 영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집안일은 개코도 안 건드리면서 그놈의 밥상 타령, 정성 타령만 해대는 남편. 월급 들어오면 한 달에 50만 원만 저한테 던져주고 그걸로 해결해라고 하면 다인 줄 아는 남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구조였네요. 50만 원이요? 그때의 물가로 생각해도 한 달 식비로 치기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저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여기서 쏙 빠지더라고요. 너 토스트야? 내가 무슨 미국인인 줄 알아? 빵만 먹고 살게. 언제는 토스트가 밥보다 맛있다면서 간편하게 먹어서 좋고 속은 든든해서 최고라고 할 땐 언제고 오늘은 왜 또 토스트가 별로래? 아, 이런 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듣냐. 똑같은 메뉴는 이틀 연속만 가능하다고. 2번은 돼도 3번은 안 돼.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이지 마. 너 요즘 걸핏하면 김치찌개 끓이더라. 언제는 김치찌개를 1년 내내 먹어도 좋다면서 안 질리는 메뉴라고 해놓고 왜 또 그래? 아, 진짜 나 짜증나서 못 참겠어. 못 해먹겠다고. 아, 그래? 짜증나게 만들었으면 미안해. 나도 생각을 정리하고 오늘 퇴근해서 말해줄게. 남편이 의미심장하게 그런 말을 남겼던 날, 저는 내심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퇴사 이야기일지 앞으로는 밥 투정을 안 하겠다는 선언일지 짐작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늦게 퇴근한 남편이 저한테 웬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받아보았더니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식단표였습니다. 학교 같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식단표 있죠? 그 양식 그대로 식단표를 자기가 짰더라고요. 오늘 미치게 바쁜 와중에 내가 그것까지 만드느라고 고생 좀 했다. 이제부턴 그걸 보고 만들어줘. 그 기간 안에 내가 다음 것도 얼른 만들어서 전달해줄게. 이 사람은 혹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합당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만들기 버거운 것들로만 오질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 제가 사다 놓은 재료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왜 자기가 적은 대로 안 만드냐고 툴툴거리길래 제가 그랬죠. 그래서 본인 사업은 언제 시작할 건데 그거 기약은 있어? 제가 묻자마자 조용해져선 밥만 퍼먹더군요. 얄밉고 어이가 없는 남편의 입을 언제든지 닥치게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란 공교롭게도 바로 퇴사,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남편은 유구무원이 되어서 씩씩거릴 뿐 저에게 제대로 된 대꾸도 못하였죠. 그놈의 사업 준비 핑계 때문에 저한테 돈도 꼴랑 50만 원만 던져주고 있었으니 제까짓 게 무슨 할 말이 있었겠나요? 어느 날은 제가 출근 준비로 바쁘게 부산을 떨면서도 남의 먹거리를 챙기고 있다가 정신이 멍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걸까? 남편이란 작자하고는 맨날 돈 얘기, 사업 준비 얘기로 신경전만 버리고 신혼부부의 알콩달콩한 맛이란 전혀 없잖아. 그런 생각이 확 드는 순간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웬일로 조금 일찍 퇴근한 남편이 또 밥상머리에서 밥 투정을 해댔어요. 안 그래도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저녁 꼴이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나 먹으라고 차린 거야? 숟가락으로 계란찜을 뒤적거리면서 남편이 신경질을 내는 것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자기는 내가 보살인 줄 알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참을 거라고 생각해? 나 인내심 그렇게 안 많아. 어딜 가서 최저시급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것보다는 마음 편하겠어. 그건 돈이라도 벌리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점들을 제가 남편한테 다다다 쏘아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말을 들을수록 입을 점점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자기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말했던 것들 중에 지킨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돈 준다면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사업인지 뭔지 그거 아직도 기약 없으면 그냥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사기라니. 너 말을 뭐 그렇게 하냐? 나도 지금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다고. 괜히 설레발 떨어서 초라도 칠까봐 너한테 아직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어. 왜? 어차피 또 사업하기로 한 거 시작이 미뤄졌다고 그럴 거잖아. 뻔해. 아니야. 나랑 절친한 성건이 형 너도 잘 알지? 그 오빠라면 당연히 알지. 우리 결혼식 사회본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는 왜? 성건이 형이랑 같이 동업하는 형태로 처음엔 시작을 해볼까 해. 지금 벌써 준비 중이고 나는 내가 참여한 기획만 회사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퇴사 의사를 밝힐 거야. 남편이 사뭇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것에 저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가 싶어서요. 고된 일이라도 고연봉 직장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아까운 게 사실이긴 하나 남편은 애초에 저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그 직장은 사업의 길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었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는 것에는 제가 만류할 의사가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빨리 그놈의 사업을 시작해서 저에게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돈이나 따박따박 안겨주고 경제권을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어차피 모든 집안일은 제가 전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렇다는 거지? 알았어. 퇴사일 확정되면 말해줘. 이번에는 믿어볼게. 그리고 퇴사하면 나한테 벌리는 돈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거 꼭 지켜? 당연하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면목 없이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내가 했던 약속들 꼭 지킬 생각이야. 못 이기는 척 그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과연 남편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기도 하였죠. 설마 냉장고에서 반찬도 못 꺼내 먹는 등신으로 계속 남지만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을 남편 뒷바라지하는 아내로 지내야 하냐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심지어 시부모님 안부 전하며 시댁에 대소사 돌아가는 것도 내가 연락을 받아야 하는데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내가 다 신경을 쓰고 전부 다 독박이야. 아휴, 앞으로는 내 남편이란 사람이 좀 다르게 지내길 바라봐야지.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 꼭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남편은 그때로부터 머지않은 시일에 퇴사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친한 형과 사업을 같이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극초반에는 여기저기 다닐 곳도 많고 바쁘다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만의 휴일을 만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면 좋으련만 지독하게 손 하나 까딱을 안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눈앞에서 시켜야만 그걸 했어요. 한술 더 떠서 딱 시키는 것만 하였고 부가적인 것은 절대 안 하려고 들었습니다. 이런 등신이 군대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남았는지 의문스러웠네요. 밥상 앞에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그 머리통에 꿀밤을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초라한 밥상을 보면 몸이 축 처지고 살맛이 안 난다. 꼭 그딴 혼잣말을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 하면 아무 소리 안 했다고 발뺌을 했어요. 저보고 신경 과민이래요. 아니, 돈을 쥐어주고 밥상을 거나하게 차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쥐뿔 주는 것도 없으면서 불만만 많으니까 제가 기가 막혔죠. 언제 돈이 나한테 입금되려나? 그것만 참고 내가 기다려본다. 저는 일을 갈면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이 저에게 언제쯤 자기 수익을 보내줄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4달이 지나서 5달로 접어들었을 때 제 은행 계좌로 웬 돈이 입금되었어요.
돈을 보낸 사람 이름이 사업장 이름이잖아? 그럼 자기 몫으로 떨어진 걸 전부 나한테 보낸 건가? 돈을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다만 사업장 명의로 저에게 입금이 되었길래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었죠.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았더니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수익 관리를 동업하는 그 형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그 형한테서 돈을 받는 입장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돈을 받는 계좌를 제 것으로 지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생활비를 어떻게 하고 있던 돈은 사업 시작하는 자금으로 거의 투자해버렸잖아. 당장은 돈 있어? 나 쓸 건 있지. 내가 써봤자 뭐 그렇게 큰 돈 나갈 일을 한다고. 네가 내 몫의 돈을 다 받고 나한테 용돈을 줘. 그럼 나는 그 용돈으로 생활할게. 남편의 그 발언은 경제권을 전부 저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신뢰하겠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감동하였어요. 그래, 결국은 바라왔던 이런 순간이 오기는 오는구나. 그 이전까지 저는 하루에 12번도 더 결혼을 괜히 했나 싶은 후회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이혼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였으나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고 나서 채 반년도 흐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의 액수가 시원치 않더군요. 지난달에도 그렇고 내 월급보다 훨씬 못한 액수잖아? 아직 초반이라 이런 것이겠지? 제가 왠지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남편이 걱정이 되기도 하여서 슬쩍 상황이 어떤가 떠보았더니 남편은 일이 많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면서 즐겁게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버는 돈은 확실히 줄어들어 버렸지만 내가 그렸던 미래에 가까워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일도 수월하고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없어. 장본인이 지금이 더 좋고 행복하다는데 참 거기다 대고 뭐라 말을 얹기가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집안일에는 관여를 안 하려 드는 모습이 괘씸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저에게 경제권을 다 일임하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면모가 기특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저는 꼬박꼬박 남편의 체크카드에다가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돈이 드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씀씀이는 소박한 편이었어요. 가끔 친구들하고 뭉쳐서 놀 때라든지 사업차, 술자리를 가지는 때를 제외하면 돈 쓰는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버는 돈과 남편이 번 돈을 합쳐서 열심히 가게를 관리하였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아빠의 환갑이 목전으로 다가왔던 시기였어요. 지난달에도 남편의 수익이 적게 들어왔었기에 내심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빠 환갑 때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벌써 환갑 때가 되셨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랑 제 친정아빠랑 연세가 같으셔서 환갑도 같은 애거든요. 이걸 결혼하기 전부터 저나 남편이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작년에도 생신 챙겨드리면서 그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왜 새삼 놀라고 그럴까? 저는 그런 시덥지 않은 의문을 품으며 남편에게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때 사업장에 일이 많아서 여행 같은 일정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환갑잔치나 정성껏 해드리자는 말에 제가 실망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아빠가 워낙 이곳저곳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저는 내심 환갑 기념으로 여행을 같이 떠날까 했었거든요. 결국 환갑잔치 직전에 친정 식구들끼리 2박 3일 펜션 나들이를 다녀오는 것으로 했고요. 남편은 이때 동행하지 못하였고 잔칫날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아빠의 환갑을 맞이하는 남편의 태도가 제 기준에서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암만 그래도 장인어른 환갑인데 자기는 뭐 준비한 거 없어? 나는 너한테 돈을 다 맡기고 사는데 내가 뭘 준비하겠어. 남편이 떨떠름하게 대답하길래 저는 괜히 속이 상했지요. 그래도 내색은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조금 있다가 저한테 5만 원권 2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유, 거짓말이었어. 사실 환갑 선물로 용돈 준비했지. 자, 여기 10만 원. 제 친정아빠의 환갑맞이 용돈으로 남편이 10만 원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미쳤냐고 화를 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일단 받아들긴 했는데 곱씹을수록 기분이 이상하고 뭔가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금액이 적든 말든 남편의 모든 수입을 받아먹고 있는 입장에서 돈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말까지 해왔기에 더욱 그랬죠. 사업이 신통치 않다는 건 저도 남편 몫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직접 입금받고 있는 처지라서 잘 알았습니다. 아휴, 그런데 차라리 정성이 담긴 감사 편지라도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10만 원은 너무 정없어 보이지 않나? 한숨을 내쉰 저는 친정아빠의 환갑 용돈으로 제 돈을 보태어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환갑인데 다 큰 자식이, 그것도 결혼한 자식이 이 정도의 돈도 못 드리면 못 볼 꼴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남편이랑 저랑 같이 마음 모아서 드리는 용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야무야 친정아빠의 환갑이 무사히 지나가고 얼마 뒤였습니다. 곧 아버님 환갑 때가 다가올 것 같은데 뭘 해드리면 좋지? 시댁 식구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저는 그런 걱정으로 미리 시아버지의 환갑 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환갑 주인공의 아들인 남편은 천하태평인 것입니다. 자기야, 자기는 아버님 환갑 때 뭐 해드릴 생각 없어? 환갑잔치도 정부 형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고 우리는 그냥 준비에 들어간 돈에 우리 몫만큼만 내면 되나? 그러든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버지 환갑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신다고 그러더라. 남편의 무심한 언행에 저는 이래서 아들은 안 된다. 딸보다 섬세하지가 못하다니깐 하는 생각이나 하고 말았더랬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뒷이야기가 펼쳐질 줄은 정말 꿈에서조차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을 잘 넘기고 나서 2주가 지났을 때였는데요. 환갑잔치를 시댁과 가까운 옆지역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당일에 제가 시댁에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일 있다면서 외출한 토요일에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민폐일까봐 일부러 시간대를 어중간하게 맞춰서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간식 사들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이쪽은 우리 시댁 식구들 주차구역인데 저 차는 지금 뭔데 이쪽에다가 대겠다고 다가오는 거야? 짐을 들고 차에서 내린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건물로 다가오는 차를 보고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딱 보니까 차가 벤츠더라고요. 이 건물에서 벤츠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이웃이 새로 차를 뽑았을까 하다가 운전석에서 내린 인물을 보고 제가 소스라쳤습니다. 벤츠를 몰고 오신 분은 바로 시아버지이셨거든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분은 저도 안면이 있는 시댁의 이웃 아저씨이셨죠. 야, 승차감 쥐기네. 사업하는 아들 잘 두신 덕분에 환갑 선물로 이런 고급 차량도 받으시고 거참 부럽습니다. 참말로요. 그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업하는 아들? 이건 누가 봐도 제 남편 이야기였거든요. 어깨를 으쓱 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서 제 궁금증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다니던 직장 관두고 사업 시작한 지 그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여간에 내 아들놈이 대단하긴 하지. 말년에 내가 아주 복을 받았네. 이로써 시아버지께 벤츠 차량을 선물해준 사람은 제 남편인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저는 양손에 짐을 쥔 채로 시아버지께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러자 저를 발견하시곤 엄청 놀라셨습니다. 아버님, 이 차 저희 그이가 뽑아준 거예요? 아버님 환갑 기념으로요? 그게 말이다. 그렇게 되었다. 너한테는 자기가 나중에 말하겠다면서 굳이 먼저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같이 하더니만. 시아버지께서 이거 큰일 났다는 표정으로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남편에게 선물 받으신 그 값비싼 벤츠 차량은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실물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살을 뽑고 나서 받기까지는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했죠. 그럼 뭐야? 진작에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버님의 환갑 때 맞춰드리려고. 그렇다면 우리 아빠 환갑이 되기 전부터 이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 저는 화딱지가 나서 시댁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은 채 다시 제 차에 올라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랍시고 일찍 돌아왔는지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몸아려운 개처럼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알았죠.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상황을 전달해 두신 것을요. 일단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뭘? 무슨 오해를 하지 마? 우리 아빠 환갑 때는 돈 없다고 10만 원 주더니 아버님 환갑 때는 벤츠 선물이 뚝딱 튀어나온 거? 이게 오해라면 내가 본 벤츠는 짝퉁이었니? 그 돈은 어디서 났던 거야? 바로 말해! 내가 직장 관두면서 퇴직금 받은 거랑 따로 모아뒀던 비상금 다 합쳐서 진짜 모든 걸 탈탈 털어가지고 차 뽑아드린 거야. 우리 아버지 옛날부터 중고차만 줄창 타오셨던지라 새 차를 뽑아드리는 게 나의 오랜 목표였어. 마침 환갑때가 오길래 맞춰서 준비했던 거고, 아끼면서 사시느라 본인에게는 일절 투자 안 하고 살아오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서 꼭 차를 뽑아드리고 싶었어. 그거 뽑아드리느라 나는 돈 전부 털렸고 버는 돈은 다 너한테 가고 있으니까 나는 빈털털이나 지금 다름없지만 효도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기쁘다. 장인어른께는 이렇게 못해드려서 미안해. 지금은 사업이 어렵지만 성공하면 훗날 장인어른께도 정말 잘해드릴게. 남편이 울상을 지으면서 간절히 제 앞에서 호소를 하기에 제 분노가 점차 사그러들었습니다. 꽁쳐놨던 돈이 그만큼씩이나 있었고 그걸 시아버지의 차구입에 다 써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혔지만 그런 효도가 본인의 꿈이었다고 하니까 모진 말을 계속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속인 것과 음흉하리만치 몰래 그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화가 안 풀렸습니다. 쌀을 씻다가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런 놈, 내가 뭐가 예쁘다고 또 밥을 차려줘야 하지? 진짜 화병이 걸릴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낼 수도 없고 혼자 끌어안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뒷이야기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 선물 벤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에요. 그 빙산의 실체를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이 급여일이 분명한데 왜 밤이 다 되도록 입금이 안 되지?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이럴 수가 있나? 남편의 급여가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더랬죠. 혹시 사업장이 다 쓰러져 가나? 거의 망해가나? 돈이 안 들어올 만큼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급여일 전에 남편이 나한테 말을 했을 텐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 고민들을 끌어안은 채로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냥 물어봐도 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 한켠에 묘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제 입을 못대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내색도 않고 있다가 다음 날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남편의 노트북을 뒤적거렸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출근이 더 일러서 확인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인증이 필요했는데 남편의 노트북이었기에 그곳에 마침 남편의 공인인증서가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남편의 계좌로 들어가 봤어요. 떨리는 손길로 이체 목록까지 확인하던 때 이게 다 뭐야? 이건 나한테 입금한 내역들이잖아? 이게 왜 이 계좌에 찍혀 있어? 남편의 계좌에는 다달이 저에게 입금한 내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었던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급여일에 맞춰서 저에게 직접 자기가 돈을 입금했었던 겁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사업장명으로 변경해가면서 수동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사업장에서 받는 돈은 어디 있냐고요? 당연히 남편의 계좌에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장에서 난 수익을 자기 계좌로 받고 이걸 때마다 저한테 수동으로 직접 이체를 했었던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100만 원 이상을 자기 몫으로 떼고 나서 저한테 입금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게 다 뭐야? 그럼 사업하고 나서 번 돈을 나한테 속이고 일부만 나한테 입금을 해왔다는 거잖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받은 돈에서 다시 얼마를 떼어서 용돈으로 줬었고 생활비로 쓰라면서 체크카드도 쥐어줬어. 이게 사람을 기만한 게 아니면 뭐야? 자기 남편이 돈을 생각보다 잘 벌고 있었는데 이걸 싫어할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속이면서 태연스레 연기를 해왔다는 것이 끔찍할 만큼 역겨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라는 핑계를 대고 제 친정아빠의 환갑 때는 꼴랑 10만 원을 줬었죠. 그래놓고선 자기 부친인 시아버지께서는 당당하게 벤츠 차량을 새로 뽑아줬었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 몫의 돈을 떼어서 양가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고 살림하는 데 쓰고 그래왔는데 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 미친놈은 이딴 저열한 짓을 하고 있었단 거네, 나 몰래. 상황 파악을 마치고 나서부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쥐꼬리만한 돈, 그것도 남편의 값진 수입이랍시고 소중히 여기면서 관리해오고 남편에게 생활비 챙겨주면서 정작 저는 허리띠 졸라매고 지내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없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더 벌고 있었으면서 뒤로 다 꽁쳐두고 저를 속이고 모아왔다는 작태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괘씸하다 못해서 인간적인 배신감이 치밀었고 남편이 귀가하였을 때 저는 미룰 것 없이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나 속이니까 좋았니? 너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인간이길래 이렇게까지 최저일 수가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인상을 쓰던 남편은 제가 내민 남편의 계좌이체 목록 앞에서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말이지. 내가 일부러 이런 거야. 나중에 너 놀래켜주고 싶어서 그랬지. 이게 다 내가 일부러 계획한 거라니까. 그딴 변명이 저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남편이 허둥지둥하면서 변명을 하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을 뿐입니다. 저를 영영 작정하고 속여먹고 등쳐먹으려고 했던 게 남편의 본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돈을 잊지 않은 걸 단 한 번 깜빡한 것, 그것이 추악한 진실을 드러나게 만들었네요. 아마 남편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진실을 모른 채 속고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뒤로 꿍쳐놓은 액수를 보아하니까 단순히 나중에 나를 놀래켜주려는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주 본격적으로 혼자 몰래 해먹으려던 거잖아. 왜 이제 와서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려고 들어? 지금까지 날 속여왔던 걸로도 부족해서 그래? 저의 일침에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전에도 남편이 옛 직장 동료들하고 만나서 술자리 가진다길래 저는 용돈 더 줄 테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내고 와 이렇게 격려까지 해주었었는데 거의 얻어먹고 다닌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안쓰럽게 여겨왔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고 속았다는 생각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돈을 쓴 내역을 보아하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돈 쓰는 취미생활이 없기는 개뿔 잘만 쓰고 다녔더군요. 제가 열심히 가게 부수면서 아둥바둥 돈 관리를 하는 거 뻔히 자기도 봐왔었으면서 저를 기만하였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로 제가 계속 남편한테 쏘아댔는데 계속해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를 확 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근데 지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숨기든 말든 어쨌든 내가 번 돈이잖아. 네가 번 네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냐? 너 설마 나한테 평생 빨대 꽂고 살 생각이었냐? 내가 너 이럴까봐 일부러 수입 공개 안 하고 숨겨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네가 애초에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결혼 전부터 저에게 했던 약속들은 그럼 전부 헛된 것이었고 저는 부질없는 것을 기다리며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이 남자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좋은 감정들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어떤 헛소리를 하든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런데 너 아무리 그래도 네 장인어른의 환갑 때 꼴랑 10만 원을 용돈이랍시고 내민 거 이거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았니? 어쩜 그럴 수가 있었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참나, 네가 네 돈 벌어서 네 아빠 환갑 잘 챙겼으면 될 거 아니야. 스스로 챙겨야지. 나한테 뭘 바란 것부터가 생각이 글러먹은 거 아니냐? 10만 원 줬으면 되었지. 그걸로 투덜거릴 때부터 네 근본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다. 뭐라고? 네 아빠? 너 말하는 꼬라지가 지금 그게 뭐야? 너 말 조심해. 말을 안 조심하면 네가 뭐 어쩔 건데? 야, 내가 내 부모님한테 차를 사주든 집을 사주든 너는 참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한껏 저를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저는 그만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 길로 휴대폰이랑 차키를 챙겨서 집을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차를 몰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뭐? 참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웃기시네. 내가 차려준 밥 처먹고 지금까지 잘만 살아온 그 주둥이로 개소리만 나불대는구나. 분노에 찬 저는 시댁 앞에 도착하자마자 차 트렁크를 열어서 공구함을 찾았습니다. 응급용으로 남편이 예전에 넣어두곤 잊어버렸던 건데 이때 요긴하게 쓰였네요. 저는 망치를 들고 망설임 없이 시댁 앞에 주차돼 있는 벤츠로 갔어요. 그리곤 망치로 사이드미러를 갈겨버렸습니다. 좌우 양쪽 다요. 쾅쾅 두들기는 시끄러운 소리에 베란다를 내다보시던 시부모님께서 경악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차 수리비는 아들 새끼한테 받으세요. 제가 돈 보내놓을 거예요. 크게 외친 저는 제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한테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자명은 환갑 벤츠 수리비로 바꿔서 보냈습니다. 저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모든 상황을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기함하시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하셨습니다. 내가 그놈의 자식의 사업장인지 뭔지를 박살내버리겠어. 친정아빠가 길길이 날뛰셔서 친정가족들이 다 말리느라 진땀을 뺐었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서 집은 제가 갖겠다고도 했고요. 이혼해줄 생각도 없고 이 집을 너한테 줄 생각은 더 없어. 남편은 큰 소리를 쳤지만 몇 달 뒤에 저희는 이혼하였습니다. 세세한 전말을 제가 시부모님께 다 알려드렸고 두 분께서는 저를 보기 민망해 하셨거든요. 미안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설득하시리라고 저는 여기고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어차피 사업으로 더 잘 나갈 건데 끼케야 금액의 반만 투자한 이 집에 왜 욕심을 내? 당신은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잖아. 제가 그렇게 던졌던 말이 왠지 남편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까지 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 성공할 거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저에게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혼으로 남남이 되고 그로부터 얼마 후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전 남편의 사업은 직격탄을 맞아서 폭삭 망해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망해버린 코로나 시국의 와중에 그 집을 최고점에서 매매하였고 한 몫을 잘 챙겼답니다.